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7587님이 아침 인사 건네주셨네요. 제가 좋아하고 믿고 듣는 뉴스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세 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성탄절 2분의 그러고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이게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니까 전혀 분위기가 안 나니까. 오늘도 제가 와서 알았어요. 이거 지금 보면서 생각도 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워낙 지금 그 연말이 뜨거운 이슈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보니까 특히나 좀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최고의 한 이슈는 정경심 교수 된 1심 판결 결과였는데 이건 3부에서 두 변호사 모시고 좀 자세히 분석을 할 거니까 뉴스 세계에서는 건너뛰도록 하고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막말 그리고 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 의혹 등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 등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을 했지만 이제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관련 비하 발언엔 연신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말 때문에 되려 논란을 키운 감이 없지 않은데요. 네. 변 후보자는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임대주택 관련 회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라고 한 발언 때문에도 논란이 일었죠. 이거를 해명하는 어제 과정에서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지 않는다. 특히 여성은 화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아침 식사를 하는 걸 전제로 부엌을 줄이고 공유 식당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 문화와 맞는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문위원장이었던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이제 해당 발언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진선미 위원장은 국토부 관련 여러 부처나 공기업 산하기관이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성인지 교육 기회를 갖게 노력해달라, 다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젠 비판이 여성계를 중심으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뭐 말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취지 자체는 이게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공유주방처럼 서로가 이제 그 임대해서 들어온 임차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외식 위주인지 아니면 안에서 먹는 위주인지에 따라서 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같아요. 뭐 네. 그래 이해는 이제 되는데 왜 그 하필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냐는 여성들은 거죠. 아침에 화장하기 때문에 화장하는 게 아침 먹으러 안 내려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 모르는 사람은 안 먹는다. 이게 참 화장 소위 꾸민 노동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 수준이 좀 너무 기존의 구습에 좀 머물러 있었던 발언이 그대로 노출된 거죠. 그럼에도 뭐 이거 제가 잘했다 두둔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그렇지만 계속 이쪽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부분이거든요. 뭐 이 국토부 장관이 이 문재인 정권만 할 것도 아니고 그 후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좀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언론이나 통해서는 잘 못 보고 뭐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딴 것만 한참 나오는 부분은 네. 좀 앞으로도 좀 다른 뭐 어떤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이 또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뭐 이 정부 아니고 다음 정부도 좀 정책적인 부분이 좀 안 되는 게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잡고 앞으로 주택 정책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그 어떤 질문들은 많이 없다라는 게 또 부각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측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기존의 논란을 덮으려고 곧 해명하려고 하는 스텝들이 다 더 꼬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구의역 김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잘못 나오니까 사과를 그 구의역 그 동료들에게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괜히 국회 앞에 지금 이제 단식농성 중처법 관련해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갔다가 괜히 그게 또 역풍식으로 받게 되고 왜냐하면 관계 없는 분들한테 대리로 사과를 받으려고 했다는 식이 됐으니까요. 또 본인이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해가지고 잘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이게 또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했으면 더 그런 산업 안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말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선의를 좀 이해하고 취지를 좀 노력을 이렇게 인정해 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인식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도 다수결로 하게 돼 있죠. 네, 뭐 네, 되도록 그렇습니다. 돼 이제 있습니다. 오늘 구조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될 텐데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 게 뭐냐면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다시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10일에 어떤 기간을 갖고 다시 어떤 요청을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임명장을 줄 수 임명할 수 있는데 있고요. 근데 지금 다수결에 따라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만약에 오늘 채택이 된다면 될 수가 있죠. 지금 여당이 좀 그냥 많으니까요. 바로 그냥 임명장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구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전자냐 후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했던 게 전자라고 한다면 열흘이라고는 다시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네. 따라서 상황 변화가 어떤 될 수도 있다라고 봤던 건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오늘 만약 바로 채택이 돼서 바로 임명장을 준다면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이 없이 이제 그냥 굳히기로 돌아간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바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한 신문이 보니까 그 이 국토교통위원회 그 소속 네. 여야 의원들에게 이제 의견을 물어봤는데 뭐 여당 소속은 한 명인가 빼고 전부 다 뭐 채택해야 네, 된다 채택해야 이런 입장을 된다고 내놨다고 하고 네. 야당은 야당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늘 별도로 입장 밝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김진애 의원도 야, 김진애 있긴 하죠. 의원도 뭐 청문 경과 보고 채택하겠다고 찬성, 얘기를 했고요. 뭐 이런 뭐 입장.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수상으로는 채택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아마 저는 뭐 좀 채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문제는 듭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건 객관적 사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새 장관이 와서 이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뭔가 좀 진화를 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였던 거였는데 민심을 다독이는 데에는 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례가 오히려 더 불을 지른 측면이 그렇죠. 있죠. 이건 지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때마다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문자가 쇄도를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쇄도하고 있는 문자의 거의 대부분 아주 부정적인 것이다. 절대 안 된다는 예. 취지가 많네요. 이 점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 최고의 정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됐는데 이때 당의 입장이 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가로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었지만 추가 추천 없이 마감 시한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였는데요. 국민의힘 측 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요. 지난 18일 회의 이후 적임자를 물색하고 연락을 했지만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대상자들의 고사 사유는 이제 개정 공수처법의 강행으로 야당 측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라거나 혹은 정치적 쟁점이 된 이 공수처 사안에 야당 측 추천을 받는데 좀 부담이 있었다라는 등이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실제로 추천위는 이제 어제 23일 18시까지 각 위원들로부터 추가로 접수를 받기로 했지만 접수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그래서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 출범은 어려워졌지만 이제 28일에 열리게 되는 6차 회의에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기존에 추천된 8명 중에서 다시 뽑게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비어있는 야당 추천위원 1명은 주호영 원내대표 측에서 오늘 중으로 아마 추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야당 추천위원이 오늘 선임이 마무리가 되면 2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나머지 5명이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길었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포인트는 그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이제 후보를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내놓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였고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뭐 야당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혹시 또 추천하는 거 아니냐. 모 인사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뭐 그렇죠. 자기 거론된 분이 사람이나 있었죠. 친정권 인사를 갖다가 또 추가 추천해서 예. 이 사람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공수처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뭐 이런 시나리오를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네요. 두 개 다 아니죠. 28일까지 주면서 저 대한변협의 이제 회장 이찬희 회장도 후보 위원이긴 한데 네. 우리 대한변협 이사님이시. 네. 왜 그렇게 하는지 놀랐다는 게 부칙 조항에 따라서 음. 사실은 이미 했던 그 5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2명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뭐 결국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긴 되겠죠. 이제 뭐 2명으로 결국 이제 간다.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더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28일까지 했던 점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또 일부 여론에서는 언론에서는
뭐 이강범 뭐 변호사가 자꾸 거론이 됐었어요. 추천설이 있었죠. 예, 네. 혹시 이강범 변호사 등등 예, 예. 다른 사람들이 또 추천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아닌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나왔으면 그 처음에 이제 그 5표를 얻었던 2명. 네.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추천했던 김진욱 김진욱 재판연구관요. 예,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선임연구관. 그다음에 이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던 전현정 변호사. 이 두 사람이 이제 5표를 얻었으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이 복수로 대통령한테 그렇죠. 추천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하는 거고요. 네. 뭐 지금 야당 그 추천위원 한 명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그거 뭐 있거나 없거나 3분의 2면 5명의 찬성이니까 예. 뭐 그때 찬성했던 사람이 지금 반대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면 실제로 봤을 때는 2명이 올라가고요. 이 법상으로는 그 2명 중에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함으로써 네. 공처장 임명 절차는 마무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전부터 계속 이제 그 2명은 이미 야당에서 비토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추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뭐 지난주 그 이전부터도 얘기를 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절차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이제 미리 이야기했던 거를 근거 삼아서 발판 삼아서 향후 전국에서 또다시 이제 발목을 잡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다른 결국은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상황 정리하면 돌고 돌아 원점. 또 원점에 그냥 시간만 버렸다. 끌었다. 아, 이렇게 벌었다. 예, 죄송합니다. 버렸다. 아, 버렸다. 예. 그렇죠. 결국 이렇게 되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시간을 끌면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뭘 얻은 거죠? 연내 출범을 무산시킨 게 얻은 건가요? 야당 입장에서? 좀 아무튼. 뭐 야당은 뭐 시간 끄는 게 어째 목적이었다면 뭐 그 정도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물론 뭐 이제 뭐 기정사실에서 단정할 수는 단정할 없지만.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떻게 예. 될지 모르죠. 28일에.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한번 그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가지 예, 않겠는가? 28일 날 이게 뭐 결정이 날 걸로 일반적인 보입니다. 예측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죠. 네,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여성 이주 노동자가 지난 20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향신문이 최초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이날은 이제 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는데 숙소는 정전이었고 난방장치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포천 경찰서는 신고가 접수된 당일 캄보디아 대사관에 이 사망한 분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부검은 이제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사망한 노동자의 동료들에 따르면 평소 어깨 통증이나 감기약 복용하는 걸 제외하고는 평소 별다른 건강 문제를 호소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사망 당시 주변에 각혈이 발견돼 결핵 등은 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내년 2월이면 취업 비자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쓰던 방에서 보니까 1월 10일자 캄보디아 푸놈펜에 항공권 예약증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렇군요. 예, 본래 이 비닐하우스가 기숙사 제공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내부에 가건물을 세울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번에도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가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제도적인 미비점들이나 당국에 대한 질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지병이 있던 게 아니고 동사한 겁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네, 근데 뭐 비닐하우스 이제 뭐 있다가. 그 각혈 흔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다른 병 예를 들어서 뭐 결핵이나 예. 이거는 좀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일단 뭐 나와봐야 되니까 단정 못하지만 현재 정황상으로는 그렇다. 동사한 것 같아요. 아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냉골이었고 네. 그래서 동료 노동자들은 이제 다른 데서 자려고 잡고 다른 데로 가자고 했는데 이 노동자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자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농장주의 어떤 적극적인 사실은 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는 거거든요. 포천이나 저 경기도 북부 지역도 네. 상당히 춥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는 거를 뭐 허락했다면 책임 소재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 하거든요. 사실 지금 지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고용 허가제에 따라서 이런 숙소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임의로 사업장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숙소 문제로 사업장이 변경된 사례가 없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숙소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전부터 이주 노동자들이나 관련 단체들에서는 이런 식의 가건물은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가건물 세우면 된다는 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됐던 거고 지자체가 사실상 또 최근 통계를 보게 되면은 최저 기준에도 미달되는 곳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이런 근데 숙소에 20-30만 원씩 받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농장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이 돼야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가금을 세워서 그 자기하면서 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2-30만 원씩. 2-30만 원씩 받았다는 거죠. 아니 2주 농장한테 2-3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네. 이런 숙소 제공을 하면서 또 숙소비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이제 그 숙식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개정으로 거기서 까입니다. 그래서 실질임금 삭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실제로는 뭐 우리 한국인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임금을 상계하거나 하실 수는 없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거 주면서. 근데 사실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음. 어떤 공백을 법적 공백을 이용해서 네.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숙소 같지 않는 곳에 숙소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면서 자라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 참 안타깝습니다. 취업 비자로 한국에 와서 4년 10개월을 있었고 이제 그 만료를 앞두고 돌아가야 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걸 코앞에 두고 이렇게 아, 그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이분이 불법 노동자도 아니었거든요. 취업 비자 합법적으로 그렇죠. 받아가지고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런 식의 사망 사고가 있었다라는 게 어디다 가서 우리나라를 뭐 OECD 가입국이니 추워서- 선진국이니 할 그게 됩니까? 추워서 죽는다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입장 바꿔 생각을 해야죠.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네. 그때는 독일이 아니라 서독이었죠. 네. 서독으로 광부도 파견하고 간호사도 간호사도 파견하고 중동의 어떤 건설 노동자들 파견하고 갔다 돌아오신 분들이 참 어려웠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눈물 짓고 그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 한번 생각을 하면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2020년에 동사라니요. 그러니까. 기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동사라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아무튼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예. 네. 그렇죠.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특히나 차가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